자, 이제 파일이 디스크에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디스크 공간 할당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스크 공간 활동은 이제 파일을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기억 공간에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를 이제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연속된 범위에 저장하는 연속 할당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연속 할당 방식이 있습니다. 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볼 거고요. 불연속 할당 방식은 이제 섹터 단위 할당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록 단위 할당 방식이 있습니다. 이 블록 단위 할당 방법은 다시 또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블록, 체인 할당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인 블록, 체인 할당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록, 지향, 파일, 사상 기법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전반적으로 이제 종류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연속 할당 방식이다라고 있습니다. 연속 할당은 뭐겠습니까? 디스크에 연속된 공간, 디스크가 있어 반드시 연속된 공간이 존재해야 됩니다. 연속된 공간에 이제 할당하는 방식이 됩니다. 연속된 공간에 이제 바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어때요? 접근 시간이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일이 몇 번째 저장이 되느냐, 파일에 대한 시작 주소하고 얼마만큼이냐 길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디렉토리가 이제 단순해지고요. 관리하기도 또 구현하기도 이제 용이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죠. 만약에 파일 크기에 맞는 연속된 공간이 없으면 파일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생성하고 삭제하고 이런 걸 이제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구멍난 곳이 있겠죠. 그걸 우리는 단편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단편화를 이제 줄이려면 어떠세요? 뭐가 필요하다? 쪼가리를 한쪽으로 쭉 모으는 그런 압축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파일의 크기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3칸 차지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파일이 크기가 5칸 차지했어요. 그래 이렇게 크기가 이제 변경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좀 복잡해지겠죠. 구현하기가 어려워요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 보면은 디렉토리 부분에 파일명, 어떤 특정한 파일명이 몇 번째 저장이 되어 있다. 시작 주소가 있고 길이는 얼만큼 차지하겠다. 이런 정보가 있는 거죠. 그래서 F1이 100번째 시작이 되고 길이는 이제 8만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100번지를 찾아가는 거죠. 100번째. 그래서 8칸을 이제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렇게요. 연속된 8칸을 이렇게 가져오는 것. 이런 게 바로 연속 할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뭐가 있느냐? 불연속 할당이다라고 있다라고 그랬죠. 불연속 할당이다라는 것은 이제 중간에 연속 할당은 어떠세요? 중간에 파일의 크기가 변경이 되면 구현하기가 힘들어졌죠.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해낸 방법이에요. 그래서 공간을 일정한 단위로 나누어서 공간을 나누어서 할당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섹터 단위 할당이다 라고 있어요. 그럼 얘는 뭐겠습니까? 네, 섹터 단위로 나눈다 라는 거죠. 섹터 단위로 이제 분산되어서 할당되는 방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데이터가 여기 저장이 되고 또 하나의 데이터는 여기가 저장이 돼요. 섹터 단위로. 그럼 그 다음 데이터는 여기가 있어요 라고 가르치는 게 필요하겠죠. 이걸 뭔가요? 바로 이제 포인터다라는 거고, 이런 개념이 자료 구조 쪽에서 뭐였냐면 바로 연결 리스트라는 형태였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섹터는 연결을 하기 위해서 다음의 포인터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에 포인터를 저장하는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포인터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똑같은 공간을 데이터만 저장할 때에 비해서 얘는 포인터와 같이 저장해야 되니까 그만큼 공간은 데이터가 저장될 공간은 더 줄어들겠죠. 이만큼의 데이터만 저장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이만큼의 공간에 여기는 이제 포인터로 저장을 한다 그거죠. 그럼 데이터 공간이 이만큼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섹터 단위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단편화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편화가 없기 때문에 디스크 압축을 할 필요가 없다. 압축은 이제 남은 공간을 한 곳으로 재배치하는 작업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파일에 대한 크기는 우리가 이제 연속 할당에서는 파일에 대한 크기를 알고 있어야 되지만 얘는 파일에 대한 크기를 알 필요가 없죠. 하나 섹터 단위로 움직이니까 여기 섹터 저장됐어요. 다음 섹터는요 여기에 저장됐어요. 이렇게 가기 때문에 포인터가 필요한 거고요. 크기는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연속된 공간이 없어도 잘 저장할 수가 있어요 라는 겁니다. 자, 포인터가 있기 때문에 포인터는 이제 탐색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10번으로 가세요, 20번으로 가세요, 30번으로 가세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포인터로 이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직접 접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 보면은요. 디렉토리에 이제 파일명이 있습니다. 파일명. 예를 들어서 F1이다 라고 해주고요. 자, 시작 주소가 있습니다. 시작 주소 20이다 라고 하고요. 자, 마지막 주소 29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22번지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3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3번지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3번지에서 데이터를 읽고요. 그 다음으로는 7번으로 가시죠. 그럼 또 7번에서 데이터를 읽습니다. 7번에 19다 라고 적어지면 또 19번지에 가서 이제 데이터를 읽고요. 거기에 봤더니 29가 써져 있군요. 그러면 29번지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끝입니다 라고 이제 써진 거죠. 이렇게 해주면 22번지부터 29번지까지 돌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바로 섹터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자기 디스크에서 보면은 이 원을 우리는 동심원을 트랙이라고 하고, 이 트랙은 다시 이런 조각, 이런 섹터가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가장 이제 기본이 가장 작은 단위, 이렇게 섹터 단위로 저장하는 방식이 섹터 단위 할당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런데 이제 섹터 단위로 저장을 하면은 너무 자주 찾아가죠. 작은 단위가 되어서 조금 단위를 키우자라는 게 이제 블럭 단위 할당이 되겠습니다. 자, 블럭 단위 할당은 이제 뭐냐면 여러 개의 섹터를 묶었어요. 몇 개의 섹터를 묶은 거죠. 그것의 단위를 이제 블럭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이제 첫 번째로 뭐가 있느냐?
블록체인 기법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법은 이제 뭐냐면 섹터 단위 할당과 비슷하지만 단위를 뭘로 한 것이다? 블럭이라는 이제 단위로 구성을 한다라는 거고, 이 하나의 블럭은 여러 개의 섹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블럭은 다음 블럭을 가리키는 뭐가 있다? 바로 이제 포인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삽입 삭제로 삭제할 때 포인터만 지우면 되기 때문에, 또 포인터만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삽입 삭제는 간단하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디렉토리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네, 파일명이 여기에 있어요. F1이다라고 하고요. 시작 이제 블럭이 되는 거죠. 블럭을 이제 5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5번 블럭을 이제 찾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5번 블럭에 23이 있다. 이제 데이터도 있고, 그래서 5번 블럭이 23이라는 것이 써져 있고, 여기에 이제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5번지에서 기억하고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다음 블럭을 이제 가리키게 되는 거죠. 다음 블럭은 이제 23을 가리키게 됩니다. 네, 그러면 23에 와서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를 하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색인 블록체인 기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색인이다라고 하면 이제 파일이 있는 곳을 이제 가리키는 곳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책에 목차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색인은. 그래서 파일마다 색인 블럭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이 할당된 블럭에 이제 모든 포인터, 모든 포인터를 색인 블럭에다가 모아 두어서 처리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파일명이 있습니다. 파일명 F1이 있고요. 색인 블럭에 12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12번 색인 블럭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4번, 14번, 23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라면 먼저 12번이니까 12번에 가는데 12번에서 4번 참조하고 14번 참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23번을 참조하더라 라고 해서 색인 블럭을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해 놓은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색인 블럭에 우리는 뭘 사용하죠? 포인터를 사용해서 직접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탐색 시간은 이제 더 빠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특정한 것을 이제 삽입을 하게 되면 색인 블럭에도 여기에 또 추가가 되어야 되겠죠. 삽입이 일어나면 색인 블럭이 다시 재구성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또 데이터, 포인터, 거기다 또 색인 블럭이 있죠. 색인 블럭이 차지하는 공간, 색인 블럭이 차지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억장치의 낭비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블럭 지향 파일 사상 기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 블럭 지향 파일 사상 기법은 포인터 대신에 파일 할당 테이블 FAT를 이제 이용하는 방식이 됩니다. FAT다라는 것은 이제 파일에 대한 정보가 어느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표시해 놓은 특수한 영역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방식이냐, 파일명이 있고 FAT의 위치가 있는데 파일명 예를 들어서 F1이다. FAT 위치를 이제 2다 라고 하면 FAT를 찾아가겠죠. 테이블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을 찾아가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블럭 0번, 블럭 2번, 블럭 2번 이런 식으로 있겠죠. 블럭 2번을 찾아가라 그거예요. 그래서 블럭 2번을 찾아갑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7이 있다. 그러면 이제 블럭 7을 또 찾아가는 거죠. 여기에 또 1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블럭 1번을 찾아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방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삽입과 삭제는 어때요? 용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디스크 할당 기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자원 보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원을 보호한다. 무엇으로부터 자원을 보호하느냐? 컴퓨터 시스템에 보면 프로세스, CPU, 기억장치 이런 장치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제 자료를 빼가려고 불법적인 접근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어한다라는 거죠. 막는다, 관리한다. 그럼으로써 자원이 손상되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 그거를 이제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런 자원을 보호하는 기법에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접근 제어 행렬, 그다음에 전역 테이블, 그리고 이제 접근 제어 리스트, 그다음에 이제 권한 리스트.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이제 어떻게 다를까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접근 제어 행렬이다라고 있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이제 영역이 있고 객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1번, 파일 2번, 파일 3번이라는 객체가 있고 영역은 P1, P2, P3가 있어서 P1은 파일 1을 판독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또 P3는 파일 1을 판독할 수 있고 또 기록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 보호의 일반적인 모델이 되는 것이고 특정한 객체에 대한 이 파일 1에 대한 접근 권한을 이렇게 행렬로서 표시한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행이 되는 거죠. 이 행은 바로 뭘 의미하냐? 사용자 또는 프로세스를 의미를 한다라는 거죠. 이 행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린 열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객체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특정한 파일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다? 접근 제어 행렬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원 보호에 대해서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어떤 방식이 있냐? 전역 테이블 기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표시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 내용들이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영역, 즉 이제 사용자 또는 프로세스가 되겠죠. 프로세스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주고 바로 옆에다가 이제 객체를 나열합니다. 그래서 파일 1번, 파일 1번.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접근 권한은 어떤 방식이 있다. 얘는 판독할 수 있어요. 얘는 기록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이 전역 테이블 기법은 이제 단순한 구현 방법이 되겠고요. 세 개의 순서쌍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영역을 보여주고 객체를 보여주고
또 접근 권한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순서상으로 이제 표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데이터가 많아지게 되면 이게 굉장히 테이블이 커지게 됩니다. 테이블이 커진다. 이런 것들은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주격장치에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이 굉장히 크면은 주격장치에 다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가상 기억장치를 이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기억장치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일단은 공간에 대한 낭비가 있다라는 이제 특징적인 내용이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어떤 방법이 있느냐? 접근, 제어, 리스트 방식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리스트로 표현하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 여기다가 이제 객체, 파일 1, 파일 1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접근, 제어,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 1은 파일 1에 대해서 판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3는 파일 1을 판독도 할 수 있고 기록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하는 것을 접근 제어 리스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접근 제어 행렬에 있는 그 객체를 중심으로 접근 리스트를 작성을 한다고죠. 이 객체를 중심으로 접근 제어 리스트를 이제 표시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표시가 되고 있냐면 이제 영역, 프로세스를 우린 영역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바로 옆에다가 접근 권한. 자, 이런 순서의 쌍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면은 이제 권한 리스트 기법이 있다라는 건데요. 권한 리스트 기법은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 프로세스가 있다. 그러면 이 프로세스 1이 할 수 있는 것들, 파일 1은 판독할 수 있어요. 다음에 파일 3은 기록할 수 있어요. 이렇게 프로세스별로 이제 나열을 한 것을 이제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 권한 리스트는 우리가 접근 제어 행렬이 있었죠. 거기서 이제 뭘 중심으로 이제 영역 중심으로 권한 리스트를 작성을 한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표시되는 것은 여기에 보면은 객체,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허용된 조작, 뭐가 허용이 되느냐 이런 쌍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법이 있냐, 락키 기법이다, 로키 기법이다 라는 겁니다. 락키 이렇게요. 자, 이거는 이제 접근 제어 리스트하고 권한 리스트를 이제 합한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접근 제어 리스트하고 권한 리스트를 이제 합한 개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객체는 각각의 이제 객체들은 이제 락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영역에서는 키라고 불리는 이제 유일한 값을 갖고 있어서 이 영역과 객체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객체를 접근할 수 있어요 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보호하는 기법이 있는데 파일 명명이다. 네, 파일 명명은 이제 명명 이름 붙여주는 거죠. 네이밍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파일 이름을 모르는 사용자를 접근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을 모르냐 그러면 이제 접근할 수 없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파일에 해당되는 파일에 암호가 있고 그 암호를 아는 사람만 접근이 허용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접근 제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파일마다 접근 목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목록에 있는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원 보호하는 기법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그게 출제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번 쭉 읽어보면 되고요. 파일 보호 기법은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 명명 기법, 접근 제어 기법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원 보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